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장혁진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만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날씨는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이상, 부산과 울산,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30에서 80mm, 전남 동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을 따라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2도, 광주와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바다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예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다시 소란스러운 바다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연안은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은 금요일인 내일 오전부터 풍랑특보 내려지겠습니다. 더불어 서해상에는 종일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게다가 서해안을 제외하고는 해왕도 그리 평온하지 못한데요. 속초의 파고 1.3m, 부산은 1.7m를 웃돌겠습니다. 대산항 해무 CCTV입니다. 바다 안개로 인해 화면이 흐릿하죠. 가시거리가 다소 짧아져 시야 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산항의 파고는 0.8m, 바람은 초속 9m 안팎이 예상됩니다. 모슬포 조일관측소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궂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파고도 1.4m 내외로 높게 일겠으니까요.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상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부산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산의 바다는 전해상을 통틀어 가장 거칠겠습니다. 파고 1.7m로 높겠고요. 바람도 초속 1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조기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까지는 평소보다 큰 조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후 시간대 목포에서는 4시경에 383cm로 고조가, 안흥에서는 5시 40분경에 596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조류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측에서 최강유속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총 3번 나타나겠는데요. 그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3시경 2.1노트 세기의 북동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정보입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동해안 속초 연안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훈련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15,000곳을 연결한 저희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 성산 일출봉입니다. 지금 제주에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지금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출 활동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곳은 부산 수영구의 마린시티 보고 계십니다. 지금 부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곳은 대전 유성구의 갑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비가 내리긴 했지만 앞서 보신 두 곳의 남부지방보다는 비교적 평온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 멀리
KBS 대전 총국의 모습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계신 곳은 충남 태안의 경렬 비율도입니다. 충청남도 최서단에 있어서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섬인데요. 하늘에는 지금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리지만 앞서 해양예보 보신 것처럼 현재 서해에는 파도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CCTV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실 텐데요. 한국도로공사 연결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권에 화면을 모아놓은 이유는 지금 남부지방에 더 많은 비가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녁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도로 곳곳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감속 운전 잘해주시고요. 날이 흐린 만큼 전조등도 환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요 노선들도 비의 영향 때문인지 평소 같은 시간대보다 정체와 서행 구간이 꽤나 많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고요. 1번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수원신갈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55분 정도 예상됩니다. 내리고 있는 비 때문인지 현재 영남권이죠. 10번 남해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7원 분기점부터 하만 2터널까지 3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충청권 곳곳으로도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논산 쪽 정체는 남풍세와 차량터널 사이로 6km 구간 이어집니다. 한편 15번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는 서해대교 주변으로는 간헐적으로 화면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을 해주셔야겠고요. 자주 막히는 구간이죠. 금천 일대 현재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쪽으로는 4km 구간의 정체가 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번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아주 잠시 주춤하고요. 서울 쪽은 여기 통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도심 들어서는 길 양재부터 반포까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6km 구간,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 부근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는 토평 부근에서 2km 구간 어렵습니다. 보수 작업은 교통량이 적은 야간 시간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간 시간에 주행을 하다 보면 졸음에 노출되기도 쉽고 덩달아 이런 작업 구간을 놓쳐서 이렇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전방 상황에 집중하고 감속하며 이동해 주시는 거고요. 더불어 야간 운행 시에는 주기적으로 꼭 쉬어가며 각종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길에서는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형 소방사님 연결이 돼 있는데요. 송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저녁 6시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제과류 도소매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건물 한 동과 가설 건축물 그리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모두 탔는데요. 불은 공장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는 전북 장수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는 취침 중 본체 처마 밑에서 불꽃과 화염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는데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불은 2시간이 지나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주택 본체가 모두 탔고 아래채 일부가 탔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음식점은 모두 탔는데요. 주방 천정부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형 저장 탱크에 가스 공급을 하던 중 탱크가 파손돼 주입구에서 가스가 누출됐는데요. 출동한 소방대는 인명 대피와 배연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에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통신주 작업을 하던 인력 1명이 추락했습니다. 굴절 차량을 이용해 10m 높이에서 작업 중 차량이 전도된 것인데요. 추락한 60대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생활안전 영상입니다. 요즘 나들이 행사장 가시면 헬륨가스 풍선 자주 보이죠? 그런데 이 헬륨가스를 마셔서 목소리를 음성 변조한 것처럼 장난을 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륨가스, 많은 양을 마시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유의사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켈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얘들아. 켈리야, 저 풍선 헬륨 풍선 아니야? 응, 맞지. 떠 있잖아. 저거 들이마시면 목소리 변하는 거 맞지? 우리 해보자. 그럴까? 얘들아 안녕. 난 켈리라고. 너무 재밌다. 야, 좀 더 해봐. 좀 더 해봐. 여러분, 앞의 상황 잘 보셨나요? 파티를 할 때나 놀이공원에서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여러분도 한 번쯤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 헬륨 가스입니다. 헬륨 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변해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장난으로 이 헬륨 가스를 흡입했다간 질식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륨 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헬륨은 색과 냄새와 독이 없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인데요. 이런 헬륨가스를 마시면 왜 목소리가 변하게 될까요? 사람의 목소리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성대를 지날 때의 떨림, 즉 진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평상시에는 공기의 떨림으로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기가 아닌 다른 기체가 성대를 지날 때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헬륨은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 헬륨을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가 공기를 통과할 때보다 2.7배나 달라진다는데요. 이 때문에 성대의 진동수도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높은 소리를 내게 되는 거랍니다. 헬륨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잠시 변해 장난스럽게 흡입하고 노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적지 않은데요. 헬륨가스는 무독성이지만 한꺼번에 많이 들이마시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 사망할 수 있다고 해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헬륨가스 안전사고는 최근 약 10년간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은 어린이가 헬륨가스를 과다 흡입해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6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숨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헬륨가스를 과도하게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2년에 경남 함안에서 중학생 2명이 공중에 떠있던 에드벌룬을 끌어내려 장난을 치다 에드벌룬 안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는 고압 헬륨가스 제품의 흡입 금지를 표시하도록 가스 기술 기준을 개정해 2022년 11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죠. 파티에 쓰이는 저압 헬륨가스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해 잘못 사용했다간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데요. 우선 단순히 재미나 호기심으로 목소리 변조를 위해 헬륨가스를 흡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헬륨가스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에는 창문을 열고 공기순환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고요. 헬륨가스 제품에 무리한 충격이나 힘을 가하지 말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헬륨가스를 모두 방출한 후 안전하게 폐기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헬륨가스를 흡입하게 됐을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셔야 합니다. 만약 헬륨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요.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바로 눕히고 원활한 호흡을 유도해야 하는데요. 숨을 쉬지 않는 경우엔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우습게 변해 신기하고 재미있는 헬륨가스. 하지만 많은 양을 흡입하면 질식해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동네 현장 한라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충남 공주시로 가보겠습니다. 충남 공주시 자율방재단의 오부석 단장님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 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공주시 자율방재단이
언제 발족했고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공주시는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의한 법적 단체입니다. 공주시 자율방재단은 2009년 3월 20일 발족하였으며 임원진은 단장 1명, 수석부단장 1명, 부단장 2명, 사무국장 1명, 총무 1명, 물품지원팀, 긴급구호팀, 예찰팀 및 읍면동 단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단원 수는 457명입니다. 그렇군요. 공주시 자율방재단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공주시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활동 전개 등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 활동에 자율적 참여, 응급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복구 현장, 안내, 홍보,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통하여 부여군 은산면 응급복구 지원, 홍성군 산불 작업 지원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활동을 모여 특별히 보람된 성과는 19대 20대 대통령 표창 수여한 것입니다. 그간 활동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신데요. 요즘 주로 어떤 활동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요즘은 주로 오염목 제거 활동 및 환경 정화 활동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교육을 하고 왔으며 인명 피해 지역 관련 오염 지역의 민간 조력자 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 등을 활동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시고 또 주민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실까요? 앞으로 여름철 사전 대비 기간으로서 관련 사전 대비 교육, 축제 관련 안전 지원, 오염목 제거 활동, 복구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하여 다가갈 생각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공주시 16개 읍면동 체계를 확립할 것이고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공주시 단원들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세세하게 나누어 전문적인 방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오 단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부석 충남 공주시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은 나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최근 좀 북일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25일이었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가 빠른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떤 의도겠습니까? 참 북한은 참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네. 북한이 일본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말을 잘 하느냐면은 들으면 섬찟해요. 그 일본이 세계 최강의 나라인데도 북한은 악성종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을 지칭할 때 또 기생충이다 이렇게 독한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김정은이 위로 전문을 보내면서는 또 기시다 총리 대신 각하 이렇게 해서 위로를 보내요. 우리 전 세계 깜짝 놀랐죠. 저렇게 정중하게 기시다 총리 대신 각하 이렇게 위로 전문을 보내고 2월 달에 가면은 김여정 공식 하면 아마 지금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김여정이
그 기시다와의 어떤 그 전문을 받고 나서 일본과 북한 간에 저 회담을 하고 싶다. 또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는 제외하고 이렇게 먼저 제스처를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먼저. 그렇죠. 네. 김여정이 나서서. 근데 이번엔 갑자기 25일에 기시다 총리가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즉각 일본이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기까지 봤을 때는 북한의 속내는 일본을 좀 만나고 싶은 그런 속내를 갖고 있고 일본 역시 북한을 만나는 걸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지금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 일단은 그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일본과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거부할 것이라는 담화를 바로 또 냈단 말이죠. 이거 보면은 아니 뭐 다가가려고 했다가 일본에 하루 만에 약간 돌변한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우리 사극에 보면은 여인천하라는 사극이 있었어요. 네. 그때 가장 등장을 많이 한 게 쥐락펴락이란 말이에요.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 부부장이 뭐 일본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김여정의 존재감, 노동당 내의 존재감, 북한 대외 정책, 대일 정책, 특히 뭐 남북 관계도 많이 언급합니다만 대미 정책에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스탠스 입장을 정하는 데는 김여정이 한다. 이런 존재감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 한때 김여정이 북한 내에 김정은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 있을 때는 뭐 권력 승계자까지 있다가 조금 그 뉴스 밸류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 이제 존재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대외 정책에 있어서 내가 좀 세다, 살아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본을 만나게 되면은 뭘 요구하고 싶은가 속내 북한이 싫어하는 납북자 문제 이거는 다루기 싫고 근데 북한이 뜸뜸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그 2002년에 약속한 바가 있어요.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일제 강점기에 대한 배상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200억 달러 정도 기대해요. 일본도 그 당시 한 50억 달러 정도는 고려하고 있었다는데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고 2019년인가는 북한이 그 일본에다가 간접적으로 교섭을 하면서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이럴 분위기에서는 그 북한이 일본에다가 그 평양하고 원산에 고속철도 신칸센 좀 놔줄 수 없냐 이런 제안도 한 걸로 봐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약간의 기대 또 특히 일본과 북한의 그 평양선언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전쟁 배상금에 대한 기대를 못 떨쳐버리겠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좀 얻어보려는 심산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일본으로서는 이런 거죠. 지금 기시다 정권이 상당히 인기가 좀 없어요. 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일본 정부 국민들이 열광하는 부분은 그 북한을 다룰 때 뭐 배상금 문제가 아니고 납북자 문제, 송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납북자 문제를 일본 지도자가 거론할수록 일본 국민들이 그 정부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을 만나서 납북자 문제를 강도 높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본 지도자로서는 국내 정치에 좀 도움받을 때 이런 판단도 계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지렛대로 이용을 하는 건데 그 납치자 문제 좀 얘기를 해보죠. 아까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김여정이 이제 담화에서 일본한테 납치자 문제는 우리 그 대화 테이블에 올리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좀 압박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일본 입장에선 이 납치자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좀 납치자 문제 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문제는 북한 외교에 굉장히 트라우마에 가까운 비극이 있어요. 뭐냐니까 고백 외교의 실패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에 고이즈미 당시 일본 총리 대신하고 김정일이 만났을 때 그 일본이 먼저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북한에 가 있다는 이런 첩보가 있고 정보가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김정일이 그것을 인정해 버렸어요. 실제로 14명을 우리가 14명을 우리가 어. 해서 자기 지시는 아닌데 일부 부대에서 일본인을 납치해서 그 북한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인정. 이거는요 옛날 같으면은 뭐 19세기, 20세기 초반 같은 전쟁 개전 소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백 얘기를 하면은 북한이 일본이 그건 유감 표시한 걸로 받아들이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범죄를 국가가 스폰서돼 국가가 납치가 테러 단체 비슷하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일본 국내에서 여론이 야단 난 거예요. 점심도 먹지 말고 돌아오라고 고이즈미. 그때 수행했던 사람이 이제 아베 그 관방 부대신이었는데 막 그 일본 지도자는 그 시임 받은 걸 성과로 생각했는데 일본 국민들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런 체제가 다 있나 이렇게 돼서 납북자 문제는 북한이 고백 외교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범죄 국가로 낙인 찍게 된 어떤 그런 거였고 그걸 하고 나니까 일본 국내 여론 때문에 더 이상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뭐 전쟁 배상이라든지 북한과 수교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2002년 벌써 세월이 오래됐느냐 22년 전인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끌고 와서 그 이후로는 납북자 문제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일본은 계속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으니까 심지어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이 싱가포르 회담할 때도 일본이 미국에다 요구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김정은과 회담할 때 납북자 문제 좀 거론해 달라고. 그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나 일본으로서는 이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은 먼저 김정일이 잘못 거론해서 시인을 해서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김여정이라든지 북한은 일본을 만나더라도 이 납북자 문제는 다루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2월 중순에 제안할 때도 납북자 문제는 거론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이 납치자 문제가 상당히 좀 정치적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겠네요. 지금 상황이. 조금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일본의 입장에서 봐서 그 자국민이 다른 나라의 군대나 다른 나라 요인에서 납치돼 가서 그 나라에서 뭐 일본어 강사로 활용되고 이런 부분에 일본 국민으로서는 이것이 만약에 19세기 초, 20세기 초에 있다면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도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고 일본 국민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치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이 북한을 만나고 접촉할 때 납치자 문제를 거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상대방은 이걸 한번 거론 시인했다가 완전히 쪽박을 깬 거거든요. 뭐 한 50억 달러, 200억 달러 받으려 했다가 그것도 못 받고 그래서 이 납북자 문제가 아마 북한과 일본 관계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 좀 더 살펴보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이 핵 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서 북한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 행사를 간섭하려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최근까지도 미사일 실험 발사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위력도 과시했고 뭐 일본까지 사거리가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력을 과시했는데 방금 같은 이런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그 담화 내용을 약간 그 숨어있는 그림을 찾듯이 이렇게 보면은 일본과 북한이 뭔가 교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다뤄주기를 바랬느냐, 납북자 문제 다뤄야 될 것 같으니 이거는 일본 국내 정치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일본으로서는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봐서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문제를 의제로 만들 수 없다는 건데 북한은 이 문제는 핵이 없는 일본, 핵무기 없는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핵 문제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핵이 있는 미국하고는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뭐가 하냐. 핵을 감축하는 군축 협상을 하려는 것을 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핵도 없는 일본이 핵 문제를 다루고 미사일 문제 다뤄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비판하고 유엔 제재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주제, 이런 주장을 듣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은 김여정이 담화를 보면은 일본이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위로 전문을 받고 김여정이 2월 중순에 좀 만나자 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3지역에서 비밀리에 좀 뭔가 북한과의 어떤 의제 같은 거 조율 이런 부분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기시다 일본 측 발표도 보면은 정상회담에 논의된 바 없다 했지 접촉 사실은 부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을 했죠.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일본에게 수성을 보면 뭔가 좀 북한과 어떤 교섭의 흔적 같은 게 보입니다. 그 일본 언론들 반응 보면 약간 이제 회장님 말씀이랑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일본 언론들은 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해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일본 언론들이 좀 나갔다. 조금 너무 통상적으로 그냥 고정관념 속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북한하고 일본한다 해서 한미일의 어떤 균열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대화함으로써 대화의 전제 조건에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를 핵을 가졌다. 핵 강대국의 인정, 핵 보유를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일본도 우리 핵 보유를 인정한 거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거지. 이것이 한미일 공조 균열로 간 것은 뭐 북한 의도는 그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일단 핵을 가진 것을 일본도 인정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 이제 얘기하셨지만 이전에 여기 나오셔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근데 뭐 이제 북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이제 북한에서 나온 말들은 모두 이제 김여정의 입에서 나왔었어요.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이제 김여정의 이제 담화들이 일종의 북한 내부에서 어떤 독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것도 있는 겁니까? 김여정 개인이 독자적으로는 못 내겠죠. 그래도 시스템 속에 그 노동당 선전선도 부부장이지만 그 체제상으로는 그 지금 당직을 뭘 맡고 있느냐, 국가의 직위를 뭘 맡고 있는 거냐는 김정은과의 관계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또 여러 가지로 보면은 북한의 어떤 큰 지분을 가진 우리식 표현하면 정치인이죠. 정치인인데 김여정이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김여정이든 김정은이든 우리 국내 언론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선전선동술과 관련된 심리전과 또 우리 임지제라고 합니다. 임지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너무 그대로 그냥 과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자제되고 절제되고 오히려 말려들거든요. 아니, 무시하면 된다. 그래서 김여정도 사실 최근에 발언들을 우리 언론들이 상당히 킬냈다 그럽니까? 조금 무시했는데 김여정으로서는 어쨌든 이번에 한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대외적으로도 좀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뭐랍니까? 그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의 로얄 패밀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김씨들의 가족을 로얄 패밀리 백두혈통이다. 백두혈통인데 백두혈통의 김정은 이상만으로서는 이게 조금 약간 구심점이 되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김여정을 앞세워서 하나의 그 체제 결집을 노리고 김여정을 하나의 그런 북한 국내 정치도 활용하고 대외 정책으로도 조금 메시지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선거하고도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지금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에서 지금 여론 지표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의 창구, 미국과의 어떤 접촉 창구랄까 여론올 때 누군가 내세워야 되거든요. 그때 누구보다도 김여정을 앞세우면은 그 존재감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인 어떤 백두혈통의 구심점도 마련하고 대외 정책의 창구가 김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북일 정상회담 얘기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일본이 이 시점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일본 입장이 좀 궁금한데요. 일본 입장은 철저히 국내 정치 위주로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런 대외적인 것이 약소국은 진짜 생존축의 대외 정책의 관점이 우선이고
그 강대국들은 일본도 강대국인데 국내 정치와 항상 링키지 연계되어 있다, 연계이론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기시다 정부 인기가 없습니다. 맞아요. 지지도가 굉장히 좀 내려왔다고 기시다 하더라고요. 정부가 상당히 인기가 바닥이고 아베 정권에 또 시도했던 그런 일본과의 어떤 북한과의 있는데 저는 북한과의 어떤 지금 뭐 솔직히 지금 이 유엔 제재 상에서 전제 배상금 문제에서 전향적으로 갈 수도 없고 또 핵 문제, 미사일 문제인데 수교 문제에서도 지금서 급격하게 내디딜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왜 김정은하고 자꾸 만나는 문제에서 거절하지 않고 좀 움직이느냐 이런 봤을 때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 기시다 정부가 조금 미국에 종속되지 않고 미일에 종속되지 않고 북한하고 독자적인 교섭하고 또 납북자 문제, 납치자 문제를 적극 거론하면은 국내 정치에서 상당히 도움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지 않냐. 기시다는 출구가 지금 없어요. 기자로서는 대외 정치에 있어서 좀 한미 동맹을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뭔가 독자적인 외교 그 하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에게. 그래서 북한을 선택한 거고 국내 정치에 도움된다는 그런 판단을 제일 우선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제 질서에서 본인들이 좀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 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게 미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1960년 이제 안전보장조약 체결하고 가장 큰 규모의 동맹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 10일이죠.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주일 미군 사령부를 재조정하는 방위조약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영어로는 윈윈 하기도 이해하고 또 한 개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동시에 잡는다. 이렇게 일석이조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과 일본이 모두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은 돈을 적게 들이고 방위비를 적게 들이면서 안보 태세는 강화하는 이걸 동맹 그물망 정책이라고 해요. 얼라이언스 네트 정책. 그게 한국과 미국과의 양자 동맹 관계, 미국과 일본과의 양자 동맹 관계, 미국과 호주와의 양자 동맹 관계. 이 관계를 같이 이렇게 엮으면은 네트 그물망처럼 엮으면은 돈을 적게 들이고도 현재보다 더 나은 그 인도 태평양 전략 태세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도움이 될 거고 일본으로서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북아의 하나의 작은 헤게모니를 좀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은 동북아에서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그 전략적 지위와 역할이 증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의좋고 매우 좋은 그러한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혹여 미일 관계가 강화되면 한미 동맹의 어떤 역할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반도의 긴장이 새로 동북아의 긴장이 새로 조성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미일 동맹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본인들이 여기서 맹주 국가로서 뭔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걸 싶은 기대하겠죠. 그런 걸 기대를 하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거잖아요. 안보 태세나 한미일 동맹 협력 관계가 좋으니까 지금 일시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돼요. 안보 태세 강화에. 그러나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이 있는데 일본을 중시하면 한국을 조금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또 일본과 미국하고 달리 역사 문제가 있잖아요. 통일 문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통일로 가야 되는 문제에서 동북아에 중국과 일본의 어떤 긴장,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좀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뭐 간단한데요?
해양 세력이 자꾸 하고 이 대륙 세력이 진영이 자꾸 진영 대결 구도로 가는 부분들이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제 한미 동맹에 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렇죠. 한미 동맹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게 등등이 다 있으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지금 북한이 또 이쪽에 우크라이나 무기 팔고 이러니까 우리한테 영향 주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보 태세에 아주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통찰력을 갖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북일 관계, 저희가 오늘 이제 북일 관계 얘기를 했으니까 또 앞으로 이제 북일 관계 전망으로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본과 북한이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탁탁 건드리고 간보는 단계거든요. 북한은 일단 전쟁 배상금이 좀 탐이 나고 또 핵 보유국을 인정을 받고 또 이런 부분에서 대외 정책의 또 대서방 정책의 출구로서 일본을 좀 활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일본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북한과 교섭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국내 정치라든지 대외 전략으로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간보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거 일본이 요구하는 것이 완전히 충돌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핵 정책하고 납북자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교 단계로 간다든지 또 어떤 경제적인 지원하는 문제는 국제적인 글로벌한 차원 또 동북아 차원 또 유엔 차원에서 봤을 때 급격하게 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서로 간보는 이런 모습들은 자주 보게 될 것이 특히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은 이 간보는 단계가 좀 더 자주 볼 수 있다. 간보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께 듣는 이제 국제 정세 얘기 참 재밌는데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